윤서가! 5년 만에 터져나온 어머니의 절규가 묘지를 뒤흔들었습니다. 최명숙은 내 아이의 얼굴을 보는 순간 다쳤던 목구멍이 찢어질 듯 열렸고 죽은 아들의 이름이 폭발하듯 터져나왔죠. 그리고 마치 영혼이 빠져나간 듯 그녀는 다시 말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그 한마디가 남긴 파장은 거대했습니다. 강태준의 철벽 같던 표정이 산산조각 났고 서다연은 본능적으로 내 아이를 품에 감쌌어요. 아이들의 눈동자, 코끝, 입술 하나하나가 윤석과 완벽히 닮아 있었고 그것은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살아있는 증거였습니다. 재벌가가 그토록 숨기려 했던 진실이 어머니의 절규 한마디로 세상에 드러나는 순간이었죠. 이 만남이 곧 거대한 폭풍의 서막이 될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사연 시작 전 무료인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지금 계신 곳을 댓글로 알려주세요. 그곳이 늘 무탈하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어느 초봄의 아침 산중턱 묘지로 오르는 길은 아직 차가웠습니다. 눈이 소복히 내려 묘지를 뒤덮고 있었죠. 서다연은 내 아이의 손을 꼭 잡고 천천히 걸었어요. 돌계단 하나하나가 무겁게 느껴졌죠. 윤석이 떠난 지 벌써 5년. 매년 이렇게 묘지를 찾았지만 여전히 믿기지 않았습니다. 엄마 아빠한테 이거 드려요. 막내 윤비가 주머니에서 구겨진 종이를 꺼냈어요. 유치원에서 그린 그림이었죠. 온 가족이 손잡고 있는 그림. 아빠만 구름 위에 그려져 있었습니다. 그래, 아빠가 좋아하실 거야. 다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아이들은 아직도 아빠가 하늘나라에 잠시 출장 간 줄로만 알고 있었죠. 묘비 앞에 도착했을 때 예상치 못한 사람들이 서 있었습니다. 검은 정장의 노부부. 다연은 단번에 알아봤어요. 윤석의 부모님이었죠. 최명숙이 먼저 아이들을 발견했습니다. 그녀의 몸이 굳어졌어요. 눈동자가 크게 떨렸죠. 하나, 둘, 셋, 넷. 내 아이의 얼굴을 훑어보던 그녀의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저.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그때 갑자기 그녀의 목에서 거친 소리가 터져나왔어요. 윤서가 아들의 죽음 이후 실어증에 걸렸다던 그녀가 단 한마디를 내뱉었습니다. 여보. 강태준이 놀라서 아내를 부축했습니다. 실어증이 된 후 처음으로 나온 말이었죠. 최명숙은 다시 말을 하려 애썼지만 입만 벙긋거릴 뿐 소리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충격과 슬픔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강태준 회장의 얼굴도 일그러졌어요. 철의 경영자라 불리던 그가 처음으로 흔들렸죠. 내 아이의 눈매, 코, 입술, 모든 것이 죽은 아들을 빼닮아 있었으니까요. 할머니, 누구예요? 유나가 천진난만하게 물었습니다. 작은 손을 흔들며 인사까지 했어요. 그 순간 최명숙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떨리는 손을 뻗어 아이들에게 다가가려 했지만 다연히 본능적으로 아이들을 뒤로 끌어당겼어요. 죄송합니다. 저희가 먼저 왔으니. 다연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단호했습니다. 강태준이 처음으로 며느리를 제대로 바라봤어요. 수척한 얼굴, 단정하지만 낡은 옷차림, 그리고 내 아이를 보호하려는 어미의 눈빛. 당신이 서다연 씨요? 차가운 목소리였지만 그 안에는 복잡한 감정이 섞여 있었죠. 네. 아이들이 정말. 강태준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증거를 원했지만 눈앞의 아이들이 이미 가장 확실한 증거였어요.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핏줄의 증거. 최명숙이 비틀거리며 다가왔어요. 강태준이 아내를 부축했지만 그녀의 눈은 오직 아이들에게만 고정되어 있었죠. 간신히 입을 열었지만
아들의 이름조차 완성하지 못했습니다. 여보, 진정해요. 강태준이 아내를 달랬어요. 하지만 그의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죠. 다현은 순간 망설였습니다. 저 사람들도 윤석을 잃은 부모였어요. 자식을 먼저 보낸 그 고통을 그녀도 이해할 수 있었죠. 하지만 장례식장에서의 기억이 아직도 생생했습니다. 당신 같은 여자가 어떻게 감히, 그때의 차가운 말들이 가슴에 박혀 있었어요. 엄마, 저 할머니 우세요. 윤서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6살 아이의 맑은 눈에는 어른들의 복잡한 감정이 보이지 않았죠. 가자. 강태준이 무겁게 입을 열었어요. 더 이상 이 자리에 있을 수 없다는 듯 아내를 부축해 돌아섰습니다. 하지만 몇 걸음 가지 못하고 다시 멈춰섰죠. 서다연 씨. 뒤돌아보지 않은 채 그가 말했습니다. 조만간 연락하겠소. 그 말에는 협박도 회유도 아닌 그저 무거운 현실의 무게가 담겨 있었어요. 검은 벤츠가 산길을 내려가는 것을 지켜보며 다현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엄마, 저 사람들 누구예요? 윤재가 물었어요. 그냥 아빠 아는 사람들이야. 거짓말이 목에 걸렸지만 아이들에게 진실을 말할 수는 없었죠. 아이들이 묘비에 그림과 편지를 놓았습니다. 바람에 종이가 팔랑거렸어요. 마치 윤석이 답장을 보내는 것처럼. 산을 내려가는 길, 주차장에는 뜻밖의 사람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서다연 씨? 중년 남성이 조심스럽게 다가왔어요. 저는 회장님 비서 오상무입니다. 그가 명함을 내밀었죠. 다현은 망설이다 받아들었습니다. 회장님께서 시간을 좀 달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또 다른 봉투를 건넸어요. 병원비 지원 신청서였죠. 저희는 도움 필요 없습니다. 다현이 단호하게 거절했지만 오비서는 봉투를 두고 갔어요. 필요하실 거예요.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그들이 떠난 후 다현은 한동안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 서 있었어요. 가슴이 미친 듯이 뛰었죠. 언젠가는 만날 줄 알았지만 이렇게 빨리 올 줄은 몰랐습니다. 묘비 앞에 다시 도착한 다현은 화분을 정리하다가 멈칫했어요. 화분 밑에서 하얀 봉투 끝이 삐져나와 있었죠.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꺼내 들었습니다. 윤석의 필체가 선명했어요. 다현에게 그 순간 시간이 거슬러 올라가기 시작했죠. 6년 전 마지막으로 윤석을 만났던 그날이 생생히 떠올랐습니다. 그가 무언가를 준비하고 있다고 했던 그 신비로운 미소가, 결혼을 약속했던 그 따뜻한 봄날이 마치 어제 일처럼 선명했어요. 엄마, 괜찮아요? 윤서의 목소리에 다현은 현실로 돌아왔습니다. 뒤돌아보니 검은 벤츠가 천천히 산길을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그 차 안에서 최명숙은 아마도 계속 울고 있겠죠. 집으로 돌아온 다현은 아이들을 재운 후에야 봉투를 열어볼 수 있었습니다. 안에는 편지와 함께 반지 영수증, 그리고 결혼식장 예약 확인서가 들어 있었어요. 손이 다시 떨리기 시작했죠. 윤석이 사고 전날까지 준비했던 모든 것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편지를 펼쳐드는 순간 윤석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다현아, 이제 우리 정식으로 가족이 되자. 아이들에게 당당한 아빠가 되고 싶어. 부모님께도 곧 인사드릴게. 사랑해. 창밖으로 봄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빗방울이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마치 윤석의 발걸음 소리 같았죠. 미안해, 윤석아. 정말 미안해. 다현은 편지를 가슴에 품고 조용히 울기 시작했어요. 이제 진실을 밝힐 때가 왔다는 걸 그녀는 직감하고 있었습니다. 무엇인가가 시작될 거라는 예감이 들었죠. 집으로 돌아온 다현은 윤석이 남긴 서류들을
조심스레 상자에 넣어두었습니다. 언젠가는 이 증거들이 필요한 날이 올 거라고 믿으며, 하지만 그 전에 그녀에겐 더 시급한 현실이 있었죠. 아이들을 챙기는 일이었습니다. 윤석이 세상을 떠난 후 다연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어요. 새벽 4시 50분, 알람이 울리기도 전에 다연은 눈을 떴습니다. 몸이 이미 시간을 기억하고 있었죠. 조용히 일어나 부엌으로 향했어요. 낡은 가스레인지에 불을 켜고 밥솥 스위치를 올렸습니다. 엄마, 막내 윤비가 잠결에 엄마를 찾았어요. 다연은 서둘러 아이 곁으로 갔죠. 쉿, 자고 있어. 엄마 여기 있어. 하지만 윤비는 엄마의 손을 꼭 잡고 놓지 않았습니다. 엄마, 또 병원 가요? 우리 두고 가지 마요. 다연의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어요. 아니야, 오늘은 일찍 들어올게. 약속해. 늘 그렇게 말했지만 밤이 되어 돌아올 때면 아이들은 이미 잠들어 있었습니다.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엄마가 되어버린 자신이 미웠죠. 반지하 전셋집은 습하고 어두웠어요. 창문으로는 지나가는 사람들의 발만 보였죠. 하지만 다연은 벽에 아이들 그림을 잔뜩 붙여놓았습니다. 그림 속에는 늘 5명의 가족이 있었어요. 엄마, 내 아이, 그리고 하늘의 별이 된 아빠. 엄마, 도시락 반찬 뭐예요? 윤서가 일어나 물었습니다. 6살이지만 벌써 동생들을 챙기는 큰딸이었죠. 오늘은 계란말이랑 김치볶음이야. 또요? 미안. 내일은 다른 거 해줄게. 하지만 냉장고는 거의 비어 있었어요. 월급날까지는 아직 일주일이 남았죠. 아이들을 유치원에 보낸 후 다연은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계약직 간호사의 하루는 정규직보다 더 고됐어요. 힘든 일은 다 떠맡으면서도 대우는 형편없었죠. 서간호사, 오늘도 연장 가능하지? 수간호사의 일방적인 통보에 다연은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거절할 수 없었어요. 연장 수당이 필요했으니까요. 점심시간 다연은 병원 옥상에서 김밥 한 줄을 먹었습니다. 편의점 김밥 1,200원. 하루 식비를 아껴야 아이들 학원비를 낼 수 있었죠. 시간이 거슬러 올라갔어요. 작년 이맘때 윤석이 깜짝 점심을 들고 왔던 날. 우리 다연이 혼자 밥 먹으면 안 돼. 같이 먹어야 맛있지. 도시락을 펼치며 웃던 그의 모습이 아직도 선명했습니다. 윤석 씨, 바쁜데 왜 왔어요? 바쁘면 뭐해? 당신 얼굴 못 보면 하루가 안 가는데. 그때는 몰랐어요. 그런 평범한 순간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현실로 돌아온 다연은 김밥을 다 먹지 못하고 일어났습니다. 목이 메어 넘어가지 않았어요. 저녁 9시가 되어서야 병원을 나올 수 있었습니다. 유치원 연장 보육 시간도 끝나가고 있었죠. 다연은 뛰었어요. 구두 굽이 부러질 것 같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유치원 선생님께 연신 고개를 숙였어요. 내 아이는 빈 교실에서 그림을 그리며 엄마를 기다리고 있었죠. 엄마, 아이들이 달려왔습니다. 다연은 내 아이를 한꺼번에 안았어요. 미안해. 엄마가 늦었지? 괜찮아요. 우리 그림 그리면서 기다렸어요. 윤재가 그림을 보여줬습니다. 온 가족이 놀이공원에 간 그림이었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편의점 앞을 지나가는데 윤아가 멈춰섰습니다. 엄마, 저거 먹고 싶어요. 아이스크림을 가리키는 작은 손가락. 다연은 지갑을 열었다가 다시 닫았어요. 다음에 사줄게. 네. 실망한 아이의 목소리가 가슴에 박혔습니다. 밤 11시, 아이들이 잠든 후
다연은 거실 한 구석에서 부업을 시작했어요. 병원 서류 정리와 의료 기록 입력. 시간당 8,000원이었지만 한 푼이라도 더 필요했죠. 낡은 노트북 화면이 흐릿해졌습니다. 눈물 때문이었어요. 정말 이게 맞을까? 혼자서 내 아이를 다 키울 수 있을까? 그때 윤비가 잠꼬대를 했습니다. 아빠, 아빠 어디 가요? 다연은 노트북을 덮고 아이들 곁으로 갔어요. 내 아이의 얼굴을 하나하나 쓰다듬었죠. 괜찮아. 엄마가 있잖아. 엄마가 다 지켜줄게. 벽에 걸린 윤석의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우리를 바라보며 환하게 웃는 모습. 그 미소가 말하는 것 같았어요. 괜찮아. 내가 잘하고 있어. 우리 아이들을 믿고 맡길 수 있는 사람은 너뿐이야. 다연은 두 손을 모았습니다. 당신이 약속했잖아. 나 혼자 두지 않겠다고. 그 약속, 이제 믿을게. 창밖에서 시원한 바람이 불어왔어요. 반지하 특유의 습한 공기가 조금 거치는 듯 했죠. 그 대신 나도 약속할게. 우리 아이들, 내가 꼭 지킬게. 당신이 그랬던 것처럼 사랑으로. 새벽 2시, 다연은 아이들 사이에 누웠습니다. 유나가 잠결에 엄마 품으로 파고들었어요. 엄마, 사랑해요. 엄마도 사랑해. 그날 새벽 다연은 처음으로 울지 않았습니다. 눈물 대신 결심으로 밤을 견뎠죠. 아침이 오면 또다시 전쟁 같은 하루가 시작되겠지만 그녀는 두렵지 않았어요. 사랑하는 사람은 떠났지만 사랑은 여전히 그녀 곁에 있었으니까요. 내 아이의 숨소리와 함께 그렇게 홀로 버티던 날들이 계속되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운명의 톱니바퀴가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했죠. 묘지에서의 그 만남이 다연의 삶을 완전히 뒤바꿔 놓을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봄비에 젖은 그날의 편지가 곧 거대한 폭풍의 서막이 될 거라는 것을 다연은 떨리는 손으로 오비서가 건넨 명함을 다시 꺼내 들었습니다. 무료 DNA 검사 지원, 강태준 회장 지시사항. 명함 뒷면에 적힌 메모를 보며 한참을 망설였어요. 이게 과연 옳은 선택일까? 하지만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더 이상 숨을 수는 없었죠. 다음 날 아침, 다연은 내 아이들과 함께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대형 병원의 VIP 검사실은 조용하고 한산했어요. 접수대 직원이 친절하게 맞이했지만 어딘가 모르게 시선이 불편했죠. 마치 이미 모든 걸 알고 있다는 듯한 그 눈빛이 다연을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어머님, 여기 서류 작성 부탁드려요. 다연이 펜을 들고 서류를 작성하는 동안 복도 끝에서 누군가의 실루엣이 보였어요. 휴대폰을 귀에 대고 급하게 통화하는 모습이었죠. 순간적으로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다연의 휴대폰에 메시지가 도착했어요. 내일 10시 아이들과 함께 병원에 오는 장면이 찍히면 끝이야. 알아서 해. 발신자는 알 수 없는 번호였습니다. 다연의 얼굴이 창백해졌죠. 누군가가 내부 정보를 빼돌리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엄마, 왜 그래요? 아파요? 윤재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다가왔습니다. 다연은 억지로 미소를 지었어요. 아니야, 괜찮아. 엄마는 튼튼해. 하지만 마음은 전혀 괜찮지 않았죠. 누가 이런 협박을 하는 걸까? 왜 자신과 아이들을 위협하는 걸까? 다음 날 아침, 다연은 결심했습니다. 예정된 시간보다 훨씬 일찍 새벽 6시에 병원으로 향했어요. 아이들은 이웃집 아주머니께 잠시 맡겼죠. 병원 로비는 아직 한산했습니다. 하지만 그때였어요. 어머, 다연이 아니야? 낯익은 목소리에 다연이 뒤를 돌아봤습니다. 거기엔 과거 병동 동기였던 민경이 서 있었죠.
깔끔한 정장 차림에 완벽한 화장, 그리고 그 특유의 가식적인 미소가 여전했어요. 오랜만이네. 여기엔 무슨 일로? 민경의 눈빛이 날카롭게 다연을 훑쳤습니다. 그 순간 로비 한쪽에서 기자로 보이는 사람들이 민경에게 다가왔어요. 민경 씨, 정보 정확했네요. 역시 믿을만해. 기자가 민경의 어깨를 두드리며 웃었죠. 민경도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화답했습니다. 다연의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그제야 모든 퍼즐이 맞춰졌죠. 시간이 거슬러 올라갔습니다. 7년 전 같은 병동에서 일하던 시절, 민경은 늘 다연을 시기했었어요. 실력도 인기도 다연이 앞섰으니까요. 특히 윤석이 다연에게만 관심을 보이자 민경의 질투는 극에 달했었죠. 왜 하필 너야? 넌 그냥 평범한 간호사잖아. 어느 날 밤 민경이 독서를 퍼부었던 기억이 생생했습니다. 현실로 돌아온 다연은 민경을 똑바로 바라봤어요. 그때도 당신이었지. 낮고 떨리는 목소리였지만 그 안에는 분노가 담겨 있었습니다. 민경이 비웃었어요. 무슨 소리야? 난 그저 공익을 위해 일하는 것뿐이야. 재벌가 숨겨진 아이들, 이거 특종감이잖아. 내 아이들은 당신의 출세 도구가 아니에요. 출세? 아니야, 정이지. 내가 얼마나 계산적으로 움직였는지 세상이 알아야 해. 민경의 눈에는 여전히 7년 전에 그 질투가 남아 있었어요. 아니, 오히려 더 짙어져 있었죠. 다연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민경의 의도대로 될 뿐이었어요. 민경 씨, 당신이 아무리 날 깎아내려도 진실은 변하지 않아요. 진실? 누구의 진실? 재벌 2세를 노리고 접근한 간호사의 진실? 기자들이 흥미로운 듯 두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이미 녹음기는 켜져 있었죠. 다연은 심호흡을 했어요. 그리고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언젠가 당신도 깨닫게 될 거예요. 진실보다 더 무서운 건 당신 같은 인간의 질투라는 걸. 그 말을 남기고 다연은 돌아섰어요. 뒤에서 민경이 무언가 소리쳤지만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병원을 나온 다연은 곧바로 차도영 변호사에게 연락했어요. 변호사님,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상황이 더 복잡해요. 개인적인 원한까지 얽혀 있었네요. 전화기 너머로 변호사의 침착한 목소리가 들렸죠. 걱정 마세요. 진실은 반드시 밝혀집니다.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말고 차분히 증거를 모으세요. 다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하늘에는 먹구름이 잔뜩 끼어 있었어요. 곧 비가 올 것 같았죠. 마치 앞으로 닥칠 폭풍을 예고하는 것처럼. 하지만 다연은 두렵지 않았습니다. 아니, 두려워할 수 없었어요. 내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그리고 윤석과의 사랑을 위해서라도 이 싸움에서 절대 지지 않겠다고 다짐했죠. 휴대폰이 다시 울렸습니다. 오비서였어요. 다연 씨, 회장님께서 직접 뵙고 싶다고 하십니다. 내일 오후 2시 회장실로 와주실 수 있을까요? 다연은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습니다. 네, 가겠습니다. 이제 진짜 싸움이 시작되는 거예요. 하지만 다연은 준비가 되어 있었죠. 진실을 위해서라면 그 어떤 시련도 견딜 수 있으니까요. 새벽 5시 다연의 휴대폰이 미친 듯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다연아, 지금 당장 인터넷 봐. 친구 수진의 다급한 목소리였어요. 아직 잠에서 깨지 못한 다연은 비몽사몽 휴대폰을 들었죠. 무슨 일인데 이 시간에. 내가 메인 뉴스에 떴어. 그 말에 다연의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포털 사이트를 열었어요. 그리고 그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죠. 단독 재벌 2세 숨겨둔 내 쌍둥이, 엄마는 병원 간호사,
탁구, 강윤석 회장 아들의 숨겨진 사생활. DNA 검사 현장 목격담 계산된 접근 의혹. 기사는 마치 다연이 처음부터 재벌가를 노리고 접근한 것처럼 써져 있었어요. 더 충격적인 건 사진들이었죠. 다연의 SNS에 올렸던 일상 사진들, 아이들의 유치원 행사 사진까지 무단으로 도용되어 있었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에요? 윤서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다가왔어요. 다연은 황급히 휴대폰을 내려놓았죠.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다시 자렴.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댓글은 실시간으로 폭주하고 있었어요. 역시 재벌가 노리는 여자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군. 아이 4명으로 재산 노리는 거 아니야? 요즘 같은 시대에 저런 여자가 아직도 있다니. 다연은 휴대폰을 던지듯 내려놓았습니다. 온몸이 떨렸어요. 분노인지 슬픔인지 구분할 수 없는 감정이 밀려왔죠. 아침이 되자 상황은 더 악화됐습니다. 유치원에 아이들을 데려다 주려 하자 다른 학부모들의 수군거림이 들렸어요. 저 사람이 그 뉴스에 나온. 맞아, 재벌가 며느리 되려고 애를 4명이나. 우리 애랑 같은 반인데 어떡하지? 다연은 고개를 숙이고 걸음을 재촉했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은 이미 눈치를 챘어요. 엄마, 저 아줌마들이 우리 쳐다봐요. 유나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죠. 다연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유치원 원장실에서 전화가 왔어요. 어머님, 죄송하지만 다른 학부모님들이 많이 걱정하고 계세요. 당분간 아이들은 집에서 쉬는 게. 다연은 전화를 끊었습니다. 눈물이 났지만 참았어요. 아이들 앞에서는 울 수 없었죠. 집으로 돌아오니 현관문에 낙서가 되어 있었습니다. 돈 밝히는 여자. 다연은 서둘러 아이들을 집 안으로 들여보냈어요. 그리고 떨리는 손으로 낙서를 지웠죠. 시간이 거슬러 올라갔습니다. 5년 전 윤석과 함께 미래를 꿈꾸던 날들이 떠올랐어요. 다연아, 우리 아이들은 평범하게 키우고 싶어? 재벌가 자식이 아니라 그냥 엄마 아빠의 사랑을 듬뿍 받는 아이들로. 윤석의 따뜻한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죠. 그는 늘 소박한 꿈을 꾸는 사람이었어요. 현실로 돌아온 다연은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기사는 이미 각종 커뮤니티로 퍼져나갔어요. 심지어 다연의 고향 친구들, 대학 동기들까지 연락이 왔죠. 어떤 이는 위로를, 어떤 이는 호기심 어린 질문을 던졌습니다. 오후가 되자 집 앞에 취재진이 몰려들기 시작했어요. 서다연 씨, 한마디만 하세요. 정말 재벌가를 노리고 접근한 건가요? 아이들 아버지와는 어떻게 만났습니까? 다연은 커튼을 모두 쳤습니다. 아이들이 무서워했어요. 특히 막내 윤비는 엄마 품에서 떨어지려 하지 않았죠. 그때 전화가 울렸습니다. 강태준 회장의 직통 전화였어요. 지금 상황을 보고받았소. 우리 쪽에서도 언론 대응팀을 꾸려 조치하겠소. 하지만 다연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미 여론은 형성됐고 한번 퍼진 불은 쉽게 꺼지지 않는다는 걸요. 회장님, 저는 괜찮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이, 내 손주들이 피해받는 건 용납할 수 없소. 법적 조치도 불사하겠소. 전화를 끊은 후 다연은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밤이 되었습니다. 아이들을 재운 후 다연은 거실에 홀로 앉아 아이들의 사진을 꺼내봤어요. 내 아이가 환하게 웃고 있는 가족 사진이었죠. 엄마는 거짓말하지 않았어.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눈물이 뚝뚝 떨어졌어요. 엄마는 정말 아빠를 사랑했어. 지금도 사랑해. 사진 속 윤석의 얼굴이 흐릿해졌습니다. 눈물 때문이었죠. 그때 휴대폰이 울렸어요.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다연 씨, 저예요.
장은호 기자입니다. 의외의 인물이었어요. 그는 공정하기로 유명한 기자였죠. 이번 기사 뭔가 이상해요. 너무 일방적이고 계획적이에요. 제가 좀 파헤쳐 보겠습니다. 다현은 놀랐습니다. 모두가 자신을 돌팔매질할 때 진실을 찾겠다는 사람이 나타난 것이죠.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아직 감사하기는 일러요. 대신 다현 씨도 준비하셔야 합니다. 이건 단순한 가십이 아니에요. 누군가의 계획된 공격입니다. 전화를 끊고 다현은 창밖을 바라봤어요. 어둠 속에서도 별은 빛나고 있었죠. 아무리 어둠이 깊어도 진실의 빛은 언젠가 반드시 드러날 거라고 믿었습니다. 윤서가, 우리 아이들, 내가 꼭 지킬게. 다현은 주먹을 꽉 쥐었어요. 내일은 더 힘든 하루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진실을 위해, 사랑을 위해, 그리고 내 아이들을 위해. 강태준 회장이 중역회의실로 들어서는 순간 무거운 침묵이 그를 맞이했습니다. 타원형 테이블에 둘러앉은 이사진들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어요. 그리고 테이블 맨 끝 부회장 강도연이 서류 뭉치를 앞에 놓고 기다리고 있었죠. 형님, 앉으십시오. 동생의 목소리는 차갑고 건조했습니다. 마치 남남처럼. 강태준은 천천히 자리에 앉았어요. 63년 인생에서 가장 긴 걸음이었죠. 동생의 눈빛에서 이미 모든 걸 읽었습니다. 오늘이 그날이구나. 오늘 안건이 뭔가 형님의 리더십에 대한 재평가입니다. 강도연이 서류를 펼쳤어요. 첫 장에는 최근 3개월간의 주가 그래프가 있었죠. 급락하는 붉은 선이 마치 피처럼 보였습니다. 스캔들 이후 주가는 15% 하락했습니다. 시가총액으로 환산하면 3조 원이 증발한 셈이죠. 이 사진이 술렁였어요. 강도연은 만족스러운 듯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더 큰 문제는 형님의 대응입니다. 개인적 감정에 휘둘려 회사 전체를 위험에 빠뜨리고 계십니다. 개인적 감정? 강태준의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하지만 강도연은 아랑곳하지 않았죠. 그 여자와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회사 자원을 동원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법무팀, 홍보팀, 심지어 비서실까지. 그들은 내 손주들이다. 증명되지 않은 손주들이죠. DNA 검사 결과도 아직 나오지 않았는데 성급하신 것 아닙니까? 회의실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몇몇 이사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미 포섭된 사람들이었죠. 시간이 거슬러 올라갔습니다. 30년 전 아버지가 돌아가시던 날, 강태준은 25살의 나이에 그룹을 물려받았어요. 그때 15살이던 도연은 형을 우러러봤죠. 형, 우리 함께 회사를 크게 만들어요. 형은 회장, 나는 부회장. 멋지지 않아요? 그 막던 눈빛은 어디로 갔을까? 언제부터 동생의 눈에 야망이 자리 잡았을까? 현실로 돌아온 강태준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믿고 싶은 것을 믿으시오. 나는 내 길을 가겠소. 그리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회의실을 나섰어요. 뒤에서 강도연의 목소리가 들렸지만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한편 다현은 카페에서 장은호 기자를 만나고 있었어요. 회장님 동생이 쿠데타를 준비 중입니다. 이미 이 사진 절반을 포섭했다고 해요. 장은호의 말에 다현은 커피잔을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그럼 회장님이 물러나시면 강도연 부회장은 다현 씨와 아이들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을 겁니다. 아니, 오히려 더 공격적으로 나올 거예요. 다현의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단순히 자신과 아이들의 정체성을 증명하는 문제가 아니었던 거죠.
거대한 재벌가의 권력 다툼에 휘말린 것이었습니다. 기자님, 이게 다 제 때문인가요? 아니요. 강도연은 오래전부터 기회를 노리고 있었어요. 다연 씨 사건은 그저 빌미일 뿐입니다. 장은호는 노트북을 열었어요. 화면에는 강도연의 비리 자료들이 가득했죠. 부회장은 겉으로는 도덕적 경영을 외치지만 뒤로는 온갖 더러운 일을 해왔어요. 비자금, 주가 조작, 심지어. 왜 이런 걸 제게 보여주시는 거죠? 다연이 의아해하며 물었습니다. 장은호는 진지한 표정으로 대답했어요. 진실을 밝히려면 적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전 윤석 씨를 알았어요. 다연의 눈이 커졌습니다. 대학 동기였죠. 그는 정말 좋은 사람이었어요. 늘 당신 얘기를 했습니다. 얼마나 사랑하는지, 결혼하면 얼마나 행복할지. 다연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그런 그가 선택한 사람이라면 전 믿습니다. 그리고 돕고 싶어요. 그때 다연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오비서였어요. 다연 씨, 회장님께서 긴급히 뵙자고 하십니다. 지금 상황이 전화기 너머로 다급함이 느껴졌죠. 다연은 장은호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결심한 듯 말했어요. 기자님, 제가 할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싸우실 겁니까? 네. 이제 도망치지 않을 거예요. 다연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더 이상 숨어있는 피해자가 아니었어요. 아이들을 지키는 엄마이자 사랑을 증명하려는 여인이었죠. 좋습니다. 그럼 우선 장은호가 작전을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싸움의 판은 이미 진실이 아닌 권력이 되어버렸습니다. 세상은 사랑보다 재산을 믿었죠. 하지만 다연은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때로는 작은 진실이 거대한 거짓을 무너뜨리기도 하니까요. 밖에서는 봄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연의 마음속에는 이미 폭풍이 몰아치고 있었어요. 곧 시작될 전쟁을 위해 새벽 3시 17분 다연의 휴대폰이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묘지 관리인의 떨리는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서다연 씨죠? 큰일 났습니다. 윤석 씨 묘소에 당장 와보셔야 할 것 같아요. 불안한 예감에 다연은 옷을 걸쳐 입고 집을 나섰습니다. 아이들은 다행히 깊은 잠에 빠져 있었죠. 이웃집 아주머니께 부탁하고 떨리는 손으로 차키를 돌렸어요. 산길을 올라가는 내내 다연의 가슴은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무슨 일이 생긴 걸까? 설마. 묘지 입구에 도착하자 손전등 불빛이 보였어요. 관리인 아저씨가 창백한 얼굴로 기다리고 있었죠. 저기에요. 아저씨가 가리킨 곳으로 다가간 다연은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윤석의 묘비가 산산조각 나 있었어요. 마치 누군가가 망치로 내리친 듯 대리석 비석은 처참하게 부서져 있었죠. 그리고 남은 비석 조각에는 빨간 스프레이로 글씨가 써 있었습니다. 위선의 가족. 다연의 손이 떨렸어요.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죠. 떨리는 손으로 비석 조각들을 하나하나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윤서가, 미안해. 정말 미안해. 차가운 돌조각이 손을 베었지만 아픔을 느낄 수 없었어요. 가슴이 찢어지는 아픔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으니까요. 죽은 사람도 편히 쉬지 못하게 하다니. 다연은 흐느끼며 조각들을 품에 안았습니다. 윤석의 이름이 새겨진 조각을 쓰다듬으며 울었어요. 그때 검은 벤츠가 도착했습니다. 강태준 회장이 내렸어요. 평소의 단정한 모습과 달리 셔츠는 구겨져 있었고 넥타이도 풀어 헤쳐져 있었죠. 오비서의 연락을 받고 급히 달려온 모양이었습니다. 회장은 말없이 부서진 묘비를 바라봤어요. 그리고 천천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들아,
낮고 떨리는 목소리였어요. 철의 경영자라 불리던 그의 어깨가 떨리고 있었죠.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조각들을 모았습니다. 새벽 공기는 차가웠지만 누구도 추위를 느끼지 못했어요. 내가 만든 세상이 이 아이를 삼켰어. 강태준이 무거운 입을 열었습니다. 차갑고 잔인한 정글의 법칙, 약육강식의 세계. 내가 그런 세상을 만들었고 결국 내 아들이 그 세상의 희생양이 됐지. 다현은 회장을 바라봤어요. 그의 눈에는 깊은 회한이 담겨 있었죠. 시간이 거슬러 올라갔습니다. 2년 전 윤석이 아버지를 찾아왔던 날. 아버지, 저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어요. 결혼하고 싶어요. 누구냐? 병원 간호사예요. 다현이라고.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강태준은 차갑게 웃었었죠. 간호사? 내가 그룹 후계자라는 걸 알고 접근한 거 아니냐? 아버지, 다현은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세상에 그런 사람은 없다. 모두가 계산적이고 모두가 더 많은 것을 원해. 그게 인간이야. 그날 윤석은 처음으로 아버지에게 소리를 질렀었어요. 아버지가 그런 세상에 살고 있다고 해서 모두가 그런 건 아니에요. 현실로 돌아온 강태준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때 내가 아들의 말을 들었더라면. 회장님, 그 아이는 나와 달랐어. 따뜻하고 순수하고 사람을 믿을 줄 아는 아이였지. 하지만 나는 그런 아들을 이해하지 못했어. 두 사람은 계속해서 조각을 모았어요. 동이 트기 시작했고 첫 햇살이 산등성이를 비추기 시작했죠. 다현 씨, 강태준이 다현을 똑바로 봤습니다. 이제 알겠소. 왜 윤석이 당신을 선택했는지. 당신은 윤석과 같은 사람이구려. 다현의 눈에서 또 눈물이 흘렀어요. 저도 윤석 씨를 정말 사랑했어요. 지금도 여전히 사랑해요. 알고 있소. 이제야 알겠소. 관리인이 가져온 시멘트로 두 사람은 임시로 묘비를 세웠습니다.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윤석의 이름은 여전히 선명했어요. 작업을 마치고 두 사람은 나란히 섰습니다. 회장님, 누가 이런 짓을. 알고 있소. 하지만 증거가 없지. 강태준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어요. 하지만 이제 달라질 거요. 더 이상 참지 않겠소. 내 아들의 명예를, 내 손주들의 미래를, 짓밟는 자들을 용서하지 않겠소. 다현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싸울 거예요. 윤석 씨를 위해서, 아이들을 위해서. 두 사람 사이에 진실이라는 단어가 무겁게 자리 잡았어요. 서로 다른 길을 걸어왔지만 이제 같은 목적을 향해 나아갈 동지가 된 것이죠. 해가 완전히 떠올랐습니다. 새벽의 어둠은 물러갔고 묘지는 따스한 햇살로 가득 찼어요. 마치 윤석이 두 사람을 축복하는 것처럼. 가시죠. 할 일이 많을 것 같소. 강태준이 먼저 발걸음을 옮겼고 다현도 따랐습니다. 뒤돌아보니 임시로 세운 묘비가 햇살을 받아 빛나고 있었어요. 부서졌지만 여전히 굳건히 서 있는 그 모습이 마치 그들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 같았죠. 오늘부터 진짜 싸움이 시작됩니다. 아침 9시 온 국민이 시청하는 시사 프로그램에 충격적인 인터뷰가 방송됐습니다. 저는 다현 씨와 같은 병원에서 일했던 사람이에요. 모자이크로 가려진 여성의 목소리가 TV에서 흘러나왔어요. 다현은 거실 소파에 무너져 내렸죠. 그 목소리는 전혀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녀는 처음부터 계획적이었어요. 재벌 2세가 입원했다는 소식을 듣고는 의도적으로 담당을 바꿔달라고 했죠. 거짓말이었습니다. 다현은 윤석을 만나기 전까지 그가 재벌가 아들인 줄도 몰랐어요. 심지어 동료들에게 말하기를 아이를 많이 낳으면
더 많은 재산을 받을 수 있다고. 다연의 손이 떨렸습니다. 리모컨을 잡으려 했지만 힘이 들어가지 않았어요. TV 속 진행자가 심각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죠. 정말 충격적인 증언이네요. 이런 계산적인 접근이 사실이라면. 엄마, TV에서 엄마 이야기하는 거예요? 윤서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다가왔습니다. 다연은 황급히 TV를 껐어요. 아니야, 다른 사람 이야기야. 학교 갈 준비하자. 하지만 이미 늦었죠. 휴대폰이 미친 듯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지인들의 전화, 문자, 그리고 악플들이 쏟아졌어요. 다연은 아이들을 학교에 보낸 후 곧바로 방송국으로 향했습니다. MBC 사옥 앞에서 다연은 잠시 멈춰섰어요. 거대한 건물이 마치 자신을 짓누르는 것 같았죠. 그 입 하나가 사람을 죽이는구나.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한 사람의 거짓말이 얼마나 큰 파장을 일으키는지 뼈저리게 느끼는 순간이었어요. 방송국 로비에 들어서자 사람들의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수군거리는 소리, 손가락질, 그리고 조롱 섞인 웃음소리까지. 실례합니다. 오늘 아침 방송에 대해 정정 보도를 요청하고 싶은데요. 안내데스크 직원은 시큰둥한 표정으로 대답했어요. 증거 자료가 있으신가요? 없으면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증거라. 다연은 입술을 깨물었죠. 병원 기록은 이미 누군가에 의해 삭제됐고 윤석과의 메시지도 핸드폰 고장으로 날아간 상태였어요. 남은 건 오직 기억뿐이었습니다. 그럼 그 제보자와 대면하게 해주세요. 그건 제보자 보호 원칙상 불가능합니다. 막다른 길이었어요. 다연은 무거운 발걸음으로 방송국을 나왔습니다. 그때였어요. 다연 씨, 뒤에서 부르는 소리에 돌아보니 오비서가 서 있었습니다. 평소와 달리 수척해 보였어요. 오비서님, 따라오세요.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근처 조용한 찻집으로 자리를 옮겼어요. 오비서는 한참을 망설이다 입을 열었죠. 사실 윤석 도련님이 남기신 게 하나 더 있습니다. 다연의 눈이 커졌어요. 회장님도 모르시는 일입니다. 도련님이 제게만 맡기셨거든요. 오비서는 가방에서 봉투를 꺼냈습니다. 낡고 구겨진 봉투였지만 윤석의 필체가 선명했어요. 도련님이 사고 나기 일주일 전 제게 이걸 맡기셨어요. 혹시 자신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다연 씨에게 전해달라고. 다연의 손이 떨렸습니다. 봉투를 받아드는 순간 윤석의 온기가 느껴지는 것 같았어요. 왜 이제야? 죄송합니다. 하지만 지금이 적절한 때라고 판단했습니다. 그 안에는 도련님이 준비하신 모든 증거가 들어있어요. 다연은 조심스럽게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두 사람의 사진, 메시지를 출력한 것,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들어있었어요. 바로 윤석이 직접 쓴 일기장이었죠. 오늘 다연에게 프로포즈할 거다. 아버지의 반대가 있겠지만 설득할 자신이 있다. 다연과 아이들과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을 것 같다. 다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이제 싸울 수 있겠어요. 오비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도련님이 원하셨을 겁니다. 진실이 밝혀지기를. 밖으로 나오자 햇살이 눈부셨어요. 거짓의 잎들이 아무리 떠들어도 진실의 증거는 사라지지 않는다는 걸. 다연은 깨달았죠. 이제 반격할 차례였습니다. 다연은 떨리는 손으로 봉투 속 내용물을 하나씩 펼쳐놓았습니다. 첫 번째는 윤석의 자필 편지였어요. 단정한 글씨체로 빼곡히 적힌 문장들이 그의 진심을 고스란히 담고 있었죠. 사랑하는 다연에게 이 편지를 쓰는 지금 나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결정을 내렸어. 아버지께 정식으로 허락을 받고 너와 결혼하려고 해.
우리 아이들에게 당당한 아빠가 되고 싶어. 다연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져 편지를 적셨습니다. 두 번째는 반지 사진이었어요. 윤석이 직접 디자인한 반지였죠. 4개의 작은 다이아몬드가 중앙에 큰 다이아몬드를 둘러싸고 있는 독특한 디자인이었어요. 내 아이들과 다연을 상징하는 거였죠. 이렇게까지 준비했었구나. 다연은 사진을 가슴에 품었습니다. 세 번째는 더 놀라웠어요. 결혼식장 예약 확인서, 웨딩드레스 샵 상담 예약증, 그리고 신혼여행 계획서까지. 제주도 3박 4일, 아이들과 함께하는 가족여행. 윤석다운 계획이었죠. 화려한 신혼여행보다 아이들과 함께하는 소박한 여행을 택한 것이 마지막은 공증받은 서류였습니다. 친자관계 확인 및 인지신고, 예정 확인서. 윤석이 법률사무소를 찾아가 미리 준비한 서류였어요. 아이들을 법적으로 인정받기 위한 모든 절차를 진행 중이었던 거죠. 도련님은 정말 치밀하게 준비하셨어요. 오비서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회사 일도 그렇게 꼼꼼하셨으면. 농담 같았지만 그의 눈에는 그리움이 어려 있었어요. 다연이 서류를 정리하던 그때 휴대폰이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장은호 기자였어요. 다연 씨, 지금 당장 인터넷 보세요. 큰일 났어요. 불안한 예감에 다연은 포털 사이트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경악했죠. 긴급 서다연 씨 측 제시 문서, 필적 감정 결과, 위조 의혹, 전문가 디지털 합성 흔적 발견, 강도연 부회장 측 진실은 반드시 밝혀질 것. 이게 무슨... 강도연이 선수를 쳤어요. 가짜 전문가를 동원해서 여론을 조작하고 있는 겁니다. 다연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겨우 찾은 증거마저 위조로 몰리다니.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아니, 포기해서는 안 됐죠. 기자님, 제가 직접 나서겠어요. 기자회견을 하시겠다는 겁니까? 네. 더 이상 숨지 않을 거예요. 전화를 끊은 다연은 오비서를 바라봤습니다. 오비서님, 원본은 안전한가요? 걱정 마세요. 이미 여러 곳에 백업해뒀습니다. 그리고 오비서가 작은 USB를 꺼냈어요. 도련님의 영상 메시지도 있습니다. 결혼 계획을 직접 설명하는 영상이죠. 다연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이건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증거였어요. 그날 밤 다연은 차도영 변호사와 함께 기자회견을 준비했습니다. 상대는 거대 재벌입니다. 언론도 여론도 그들 편이죠. 하지만 차 변호사가 다연을 바라봤어요. 진실의 힘을 믿으세요. 거짓은 100번을 반복해도 거짓이지만 진실은 단 한 번으로도 충분합니다. 다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편 강도연 부회장의 사무실에서는 또 다른 음모가 진행되고 있었어요. 내일 기자회견장에 우리 사람들을 심어놔. 적절한 타이밍에 질문을 던지고 분위기를 흐트러뜨려. 비서가 고개를 숙였죠. 그리고 그 여자의 과거를 더 파헤쳐. 뭐든 좋으니 스캔들거리를 찾아내. 하지만 강도연은 몰랐습니다. 오비서가 그의 모든 대화를 녹음하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녹음 파일이 이미 안전한 곳에 보관됐다는 것을. 새벽 다연은 윤석의 영상을 다시 봤어요. 다연아, 이 영상을 보고 있다면 아마 내게 무슨 일이 생긴 거겠지? 화면 속 윤석이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미안해. 너와 아이들을 지켜주지 못해서. 하지만 기억해줘. 내가 얼마나 너희를 사랑했는지. 그리고 반드시 진실은 밝혀질 거라는 걸. 다연은 화면을 향해 손을 뻗었어요. 닿을 수 없는 사랑하는 사람의 얼굴을. 알아요, 윤석 씨. 내일 모든 걸 밝힐게요. 창밖으로 여명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어둠이 아무리 깊어도 결국 빛은 찾아오는 법이죠. 세상은 아직 거짓으로 가득했지만
진실은 이미 숨을 쉬기 시작했어요. 내일이면 그 숨소리가 온 세상에 울려 퍼질 겁니다. 밤 11시 47분. 엄마, 유나가 이상해요. 윤서의 다급한 목소리에 다연이 뛰어들어갔습니다. 막내 유나가 이불을 걷어차며 식은땀을 흘리고 있었어요. 유나야, 유나야. 아이의 이마는 불덩이처럼 뜨거웠습니다. 체온계는 40도를 넘어서고 있었죠. 119에 전화해. 다연은 유나를 안고 현관으로 뛰었어요. 다른 세 아이들도 울면서 따라 나왔습니다. 구급차 안에서 유나의 의식이 흐릿해졌어요. 엄마 여기 있어. 괜찮아. 금방 나을 거야. 다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발, 제발 아무 일도 없기를. 응급실에 도착하자마자 의료진이 유나를 데려갔어요. 다연은 대기실에서 무너져 내렸죠. 다 제 탓이에요. 아이가 스트레스를 너무 받았나 봐요. 윤서가 엄마를 안았습니다. 6살짜리가 엄마를 위로하는 모습이 더욱 가슴 아팠어요. 30분 후 의사가 나왔습니다. 급성 뇌수막염 의심 증상입니다. 정확한 검사가 필요하고 상태가 악화되면 수술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다연의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유나, 우리 유나. 최명숙이 헐레벌떡 뛰어들어왔어요. 그녀의 얼굴은 눈물로 범벅이 되어 있었죠. 어떻게? 오비서가 연락했어요. 우리 손녀가, 우리 유나가.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말을 잃은 지 1년이 넘은 최명숙의 입에서 온전한 문장이 나온 거예요. 유나야, 할머니야, 할머니가 왔어. 그녀는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유나를 향해 손을 뻗었습니다. 의사가 놀란 표정으로 물었어요. 실어증 환자셨나요? 갑자기 말문이 트인 건 손녀 때문인 것 같아요. 정서적 충격이 오히려 간호사의 설명에 모두가 놀랐죠. 강태준 회장도 도착했습니다. 평소의 위험 대신 할아버지. 걱정스러운 얼굴이 가득했어요. 우리 유나, 괜찮은가? 다연은 처음으로 회장을 할아버지로 보았습니다. 그저 차가운 재벌 총수가 아닌 손녀를 걱정하는 평범한 할아버지로요. 새벽 2시 의사가 다시 나왔어요. 수술이 필요합니다. 뇌압이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다연은 떨리는 손으로 수술 동의서에 사인했습니다. 부탁드려요. 제 아이예요. 제가 목숨보다 사랑하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수술실 앞 4명의 어른이 모여 있었어요. 다연, 최명숙, 강태준, 그리고 오비서. 다연 씨. 최명숙이 다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날 내가 널 내쫓지 말았어야 했어. 넌 정말 윤석이 사랑한 사람이었는데. 어머님. 아니야. 이제 어머니라고 불러줘. 늦었지만, 정말 늦었지만. 최명숙의 눈물이 다연의 손등에 떨어졌어요. 시간이 거슬러 올라갔습니다. 1년 전 윤석의 장례식장. 당신이 누구야? 우리 아들을 죽인 것도 모자라서. 최명숙의 싸늘한 말에 다연은 쫓겨났었죠. 그때의 상처가 아직도 가슴에 남아 있었어요. 하지만 지금 그 차가웠던 시어머니가 자신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내가 너무 늦게 깨달았어. 아니에요, 어머님. 저도 이해해요. 두 여인이 서로를 안았습니다. 강태준도 조용히 다가왔어요. 우리가 가족이 되기까지 참 오래 걸렸구려. 새벽 5시 수술실 문이 열렸습니다. 수술은 성공적이었습니다. 아이가 강해요. 회복이 빠를 겁니다. 모두가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회복실에서 유나가 눈을 떴습니다. 엄마. 응, 엄마 여기 있어. 할머니. 할아버지도 있어요?
최명숙이 손녀의 작은 손을 잡았어요. 그래. 할머니도 있고 할아버지도 있단다. 이제 다 함께 있을 거야. 아침 해가 병실로 들어왔습니다. 긴 밤이 지나고 새로운 가족이 탄생한 순간이었어요. 다연은 유나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생각했습니다. 때로는 아픔이 사람을 하나로 만든다고. 그리고 진짜 가족은 피가 아니라 마음으로 만들어진다고. 윤석 씨, 보고 있죠? 우리 이제 진짜 가족이 됐어요. 새벽 4시 차도영 변호사의 다급한 전화가 왔습니다. 다연 씨, 큰일 났어요. 미국 병원 쪽 기록이 전부 사라졌습니다. 다연은 유나의 병실에서 나와 복도로 나갔어요. 아직 회복 중인 아이를 깨우고 싶지 않았죠. 그게 무슨, 분명히 윤석 씨의 진료 기록이 있었잖아요. 저도 어제까지 확인했었는데 오늘 아침에 보니 데이터베이스가 텅 비어 있더군요. 다연의 손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윤석이 미국 출장 중 다연과의 결혼을 위해 건강검진을 받았던 기록, 그리고 아이들의 출생 시기와 관련된 중요한 의료 기록들이 모두 들어 있었는데 오전이 되자 강태준 회장이 직접 미국 병원과 통화했어요. 도대체 어떻게 된 일입니까? 우리가 거액을 기부한 병원에서 이런 일이? 스피커폰으로 들리는 병원 측 답변은 답답하기만 했죠. 정말 죄송합니다, 회장님. 시스템 오류로 백업 데이터가 손상됐습니다. 복구를 시도하고 있지만 시스템 오류? 강태준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어요. 30년간 사고 한 번 없던 병원에서 하필 지금. 그때 IT 전문가로 일하는 장은호의 친구가 연락해 왔습니다. 서버 로그를 확인해 봤어요. 시스템 오류가 아니에요. 누군가 내부에서 의도적으로 삭제한 흔적이 있습니다. 다연과 강태준은 회장실에서 마주 앉았어요. IP 추적 결과 우리 그룹 내부 네트워크에서 접속했더군요. 강태준의 주먹이 떨렸습니다. 가족을 해치고 있군. 그의 목소리에는 분노보다 슬픔이 더 많이 묻어났어요. 시간이 거슬러 올라갔습니다. 어린 시절 강태준과 강도연 형제는 둘도 없는 사이였어요. 형, 나중에 우리가 회사를 물려받으면 절대 싸우지 말자. 그래, 우리는 끝까지 형제니까. 그런 동생이 지금은 조카의 권리를 빼앗기 위해 증거를 조작하고 있었죠. 현실로 돌아온 강태준은 한숨을 쉬었어요. 다연 씨, 이제 증거가 없어요. 기자회견을 해도. 아니요. 다연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결연함이 담겨 있었어요. 증거는 또 만들면 됩니다. 저는 물러나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회장님, 우리에겐 아직 남은 게 있어요. 진실 그 자체가요. 강태준은 다연을 바라봤습니다. 아들이 왜 이 여자를 선택했는지 이제야 완전히 이해가 됐어요. 넘어져도 다시 일어서는 강인함, 그리고 진실을 향한 믿음. 그래요. 맞습니다. 우리에겐 진실이 있죠. 두 사람은 처음으로 같은 방향을 바라봤어요. 다연 씨, 이제부터는 제가 직접 나서겠습니다. 동생이든 누구든 내 손주들을 건드리는 건 용서하지 않겠소. 감사합니다, 아버님. 다연이 처음으로 강태준을 아버님이라고 불렀어요. 그 한마디에 강태준의 눈시울이 붉어졌죠. 늦었지만 이제라도 제대로 된 할아버지, 아버지가 되겠소. 두 사람이 악수를 나누는 순간 오비서가 들어왔어요. 회장님, 강도연 부회장이 내일 이사회를 소집한다고 합니다. 안건은 알고 있네. 나를 끌어내리려는 거겠지. 강태준이 쓴웃음을 지었어요. 하지만 이번엔 다를 거야. 나도 더 이상 물러서지 않을 테니까. 다연이 일어섰습니다. 저도 준비하겠습니다. 기록이 사라졌다면 증인을 찾아야죠.
윤석 씨를 아는 모든 사람들을 만나볼 거예요. 위험할 수도 있소. 아이들을 위해서라면 어떤 위험도 감수할 수 있어요. 창밖으로 도시의 불빛이 반짝였습니다. 거짓의 손길이 아무리 교묘해도 진실은 언젠가 빛을 발하는 법이죠. 강태준과 다연 두 사람은 이제 한 팀이 되어 거대한 음모에 맞서기로 했어요. 가족이 가족을 해치는 비극을 끝내기 위해서 차도영 변호사 사무실의 문이 열리고 초로의 남성이 들어왔습니다. 제가 그날 윤석 씨를 태웠던 택시기사입니다. 다영과 강태준이 동시에 일어났어요. 이 사람을 찾는데 한 달이 넘게 걸렸죠. 택시기사는 떨리는 손으로 커피잔을 들었습니다. 그동안 나서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가족들이 걱정해서 괜찮습니다. 이제라도 와주셔서 감사해요. 차 변호사가 녹음기를 켰어요. 그날 일을 처음부터 말씀해 주시겠어요? 택시기사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말을 시작했죠. 저녁 7시쯤이었어요. 강남역에서 손님을 태웠는데 계속 주머니를 뒤지시더라고요. 다연의 손이 떨렸습니다. 무얼 찾으셨나요? 반지요. 반지가 없네. 분명 여기 넣었는데. 계속 그러셨어요. 그리고는 전화를 하셨죠. 강태준이 몸을 앞으로 기울였어요. 누구에게 전화를 했습니까? 여자분이었어요. 다연아, 미안해. 반지를 회사에 두고 온 것 같아. 내일 꼭 끼워줄게. 그렇게 말씀하셨죠. 다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윤석의 마지막 목소리가 귓가에 들리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사고 직전에 택시기사가 말을 멈췄습니다. 괜찮아요. 말씀해 주세요. 차 변호사가 다독였죠. 사랑해라고. 전화기에 대고 그 말을 하시다가 모두가 침묵했습니다. 그 짧은 순간 윤석의 마지막이 눈앞에 그려졌어요. 그런데 이상한 게 하나 있었어요. 택시기사가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사고 현장에서 반지를 찾았거든요. 뒷좌석 틈새에 끼어 있었어요. 모두가 놀랐습니다. 뭐라고요? 네, 작은 상자에 든 반지였어요. 그런데 경찰이 오기 전에 누가요? 강태준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어요. 정장 입은 남자였어요. 이건 제가 처리하겠습니다라고 하면서 가져갔죠. 전 그분이 유족인 줄 알았는데 다영과 강태준이 시선을 교환했습니다. 강도연의 부하였을 가능성이 컸죠. 그 사람의 얼굴을 기억하십니까? 네. 블랙박스에도 찍혔을 거예요. 차 변호사가 벌떡 일어났어요. 블랙박스가 아직 있습니까? 칩은 보관하고 있어요. 혹시 몰라서 이건 정말 결정적인 증거였습니다. 반지의 행방, 그리고 그것을 가져간 사람까지. 다연이 조용히 말했어요. 이건 끝의 시작이에요. 그녀의 눈빛이 빛났습니다. 드디어 진실의 조각들이 맞춰지기 시작했죠. 강태준이 택시기사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재벌 회장이 고개를 숙이는 모습에 택시기사는 당황했어요. 아니에요. 이제라도 도울 수 있어서 다행입니다. 밖으로 나온 세 사람은 잠시 멈춰섰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차 변호사의 물음에 다연이 대답했어요. 반지를 찾아야죠. 윤석 씨가 저에게 주려고 했던 그 마지막 선물을. 강태준이 결연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내가 직접 도연이를 만나겠소. 이제 숨바꼭질은 끝낼 때가 됐어. 봄바람이 불어왔어요. 마치 윤석이 보내는 응원처럼 따뜻하고 부드러운 바람이었죠. 진실은 때로 늦게 오지만 반드시 온다는 것을 세 사람은 믿고 있었습니다. 이사회의 날이 밝았습니다. 강태준 회장은 평소와 다른 모습으로 회의실에 들어섰어요.
화려한 정장 대신 단순한 회색 수트를 입었고 표정은 담담했죠. 오늘로써 저는 모든 직책에서 물러나겠습니다. 첫마디에 회의실이 술렁였어요. 강도현조차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죠. 이렇게 쉽게 물러날 줄은 몰랐던 거예요. 형님, 갑자기 왜? 회사는 잃어도 아들은 잃지 않겠다. 강태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습니다. 30년간 이 회사를 위해 살았소. 하지만 이제 깨달았어. 회사보다 중요한 게 있다는 것을. 기자들이 일제히 카메라를 들었어요. 재벌 총수의 정격 사임, 그것도 가족을 위한 사임이라니. 죽은 아들의 명예, 그리고 내 손주들의 미래. 그것이 이 회사보다 중요합니다. 강도연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형이 물러나면 자연스럽게 자신이 회장이 되겠지만 왠지 불안했죠.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히 하고 가겠소. 강태준이 서류 뭉치를 테이블에 내려놓았습니다. 내 손주들의 정당한 상속권은 반드시 지켜질 것이요. 그 누가 막아도. 그의 시선이 강도연을 향했어요. 형제의 마지막 대면이었죠. 회의실을 나온 강태준은 홀가분해 보였습니다. 이제야 아버지가 된 것 같군. 그날 밤 병원. 최명숙은 유나의 병실 앞 복도를 서성였어요. 완전히 회복된 목소리로 혼잣말을 했죠. 그 아이들, 우리 피야. 우리 윤석이의 피. 간호사가 지나가며 물었습니다. 어머님, 들어가서 보시지 그러세요? 아니, 아직은. 최명숙은 유리창 너머로 잠든 손주들을 바라봤어요. 내가 할머니 자격이 있을까? 그 아이 엄마를 그렇게 내쫓았는데. 한편 다연은 병실 창가에 서 있었습니다. 달빛이 아이들의 얼굴을 비추고 있었어요. 평화로운 표정으로 잠든 내 아이들. 윤석 씨, 이제 세상이 알아야 해요. 다연은 조용히 속삭였죠. 당신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했는지, 그리고 이 아이들이 얼마나 당신을 닮았는지. 병실 문이 조용히 열렸습니다. 최명숙이 들어왔어요. 다연아, 어머님. 두 여인이 마주봤습니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최명숙이 다연의 손을 잡았어요. 이제야 안다. 내가 진심으로 윤석이를 사랑했다는 걸. 그리고 이 아이들이 정말 우리 가족이라는 걸. 다연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저도 이해해요, 어머님. 아들을 잃은 고통이 얼마나 큰지. 두 사람은 서로를 안았어요. 창밖의 달은 더욱 밝게 빛났습니다. 마치 하늘에서 윤석이 지켜보는 것처럼. 내일은 기자회견이 있을 예정이었어요. 이제 정말로 모든 진실을 세상에 알릴 때가 왔습니다. 강태준의 사임, 최명숙의 인정, 그리고 새로운 증거들. 모든 것이 준비되었죠. 내일이면 당신의 이름을 되찾아줄 수 있을 거예요. 다연이 달을 보며 말했습니다. 긴 터널의 끝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드디어 운명의 날이 밝았습니다. 대형 호텔 컨퍼런스룸은 200명이 넘는 기자들로 가득 찼어요. 모두가 이 세기의 스캔들의 결말을 보기 위해 모였죠. 다연은 검은 정장을 입고 단상에 섰습니다. 옆에는 강태준과 최명숙 그리고 차도영 변호사가 함께했어요. 오늘 저희가 모든 진실을 밝히겠습니다. 다연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죠. 바로 그때였습니다. 잠깐. 회견장 뒤쪽에서 강도연 부회장이 나타났어요. 그의 손에는 USB가 들려 있었죠. 편지가 조작됐다는 증거를 가져왔습니다. 이걸 먼저 보시죠. 기자들이 술렁거렸어요. 강도연은 득의양양한 표정으로 단상에 올랐습니다. 스크린에 띄워주십시오. 모두가 진실을 봐야 합니다. 다연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하지만 오비서가 조용히 다가와 속삭였죠. 걱정 마세요.
USB가 재생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2024년 3월 14일. 저는 강윤석입니다. 스크린에는 윤석의 얼굴이 크게 비치고 있었어요. 프로포즈 준비 영상이었죠. 강도연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이게 아닌데. 영상 속 윤석이 계속 말했어요. 오늘 부모님께 정식으로 허락을 받고 다연에게 프로포즈하러 갑니다. 반지도 준비했어요. 그는 카메라에 반지 상자를 보여줬죠. 4개의 작은 다이아몬드가 둘러싼 특별한 디자인이었어요. 우리 4 아이들과 다연이를 상징하는 반지예요. 제가 직접 디자인했죠. 객석이 술렁거렸습니다. 이건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증거였어요. 아버지가 반대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설득할 자신이 있습니다. 다연과 아이들은 제 전부니까요. 윤석의 행복한 미소가 화면 가득 퍼졌어요. 다연아, 사랑해. 우리 이제 정말 가족이 되자. 영상이 끝나자 회견장은 침묵에 잠겼습니다. 강도연은 당황해서 소리쳤어요. 이건 조작이야. 내 USB가 아니라고. 오비서가 조용히 말했죠. 부회장님, USB 맞습니다. 다만 내용물을 제가 좀 바꿨을 뿐이죠. 강태준이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보는 앞에서 무릎을 꿇었어요. 아들아, 재벌 총수가 공개석상에서 무릎을 꿇는 전무후무한 광경이었죠. 아버지가 잘못했다. 내 사랑을 믿지 못했어. 내 선택을 존중하지 못했어. 강태준의 어깨가 떨렸습니다. 용서해다오. 그리고 다연 씨와 아이들을 아버지가 꼭 지킬게. 최명숙도 일어났어요. 회복된 목소리로 말했죠. 저도 며느리와 손주들에게 사과합니다. 제가 너무 늦게 깨달았어요. 다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때 차도영 변호사가 추가 증거를 공개했어요. 택시 블랙박스 영상입니다. 사고 현장에서 반지를 가져간 사람이 찍혔죠. 화면에는 강도연의 비서가 선명하게 나타났습니다. 게임은 끝났어요. 강도연은 비틀거리며 회견장을 빠져나갔고 기자들의 카메라는 일제히 다연을 향했죠.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은? 다연은 심호흡을 했어요. 윤석 씨는 좋은 아빠였고 좋은 연인이었어요. 그리고 그녀는 강태준과 최명숙을 바라봤습니다. 좋은 아들이었습니다. 이제 그 진실을 모두가 알았으면 좋겠어요. 플래시가 터졌고 박수가 쏟아졌습니다. 긴 싸움이 끝났어요. 진실은 때로 늦게 와도 결국은 빛을 발한다는 것을 모두가 목격한 순간이었죠. 하늘에서 윤석이 미소 짓고 있을 것 같았습니다. 법원 앞 봄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다연은 4 아이의 손을 잡고 계단을 올랐어요. 검은 정장을 입은 아이들은 엄마를 따라 조심스럽게 걸었죠. 오늘은 그들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날이었습니다. 엄마, 오늘 우리 아빠 성을 받는 거예요? 유나가 작은 목소리로 물었어요. 다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오늘부터 너희는 진짜 아빠의 아이들이 되는 거야. 법정문이 열렸습니다. 작은 가사법정이었지만 방청석은 가득 찼어요. 강태준과 최명숙, 오비서, 차도영 변호사, 그리고 장은호 기자까지 모두가 이 순간을 함께하기 위해 모였죠. 판사가 입장했습니다. 나이 지긋한 여성 판사였어요. 그녀의 눈에는 따뜻함이 묻어났죠. 사건 번호 2024가 합천 234호 사후 혼인 및 출생신고 정정 신청 사건입니다. 다연의 손이 떨렸어요. 차 변호사가 조용히 손을 잡아주었죠. 판사는 서류를 한 장 한 장 넘기며 말했습니다. 본 재판부는 제출된 증거들을 면밀히 검토했습니다. 법정이 숨을 죽였어요. 고 강윤석 씨와 서다연 씨의 관계는
판사가 잠시 멈췄습니다. 그리고 안경을 벗어 닦았어요. 진실한 사랑에 기반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최명숙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특히 영상 증거와 증인들의 진술, 그리고 무엇보다 판사의 시선이 내 아이들에게 향했습니다. 이 아이들의 존재 자체가 두 사람의 사랑을 증명합니다. 윤서가 할머니를 바라봤어요. 최명숙은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죠. 따라서 본 재판부는 다연은 숨을 참았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사후 혼인 허가를 인정합니다. 순간 법정에 작은 환호성이 터졌어요. 하지만 판사는 손을 들어 조용히 시켰죠. 그리고 내 자녀의 출생신고 정정 또한 허가합니다. 판사는 한 명 한 명의 이름을 불렀어요. 강윤아. 막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강윤서. 장녀가 꼿꼿이 섰어요. 강윤재. 강윤비. 내 아이가 모두 일어섰습니다. 이제부터 여러분은 법적으로도 아버지의 성과 본을 이어받은 정당한 자녀입니다. 다연은 더 이상 눈물을 참을 수 없었어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판사가 부드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이름 하나하나가 복원된 사랑이네요. 윤석 씨의 윤자를 모두 물려받았군요. 최명숙이 일어났어요. 떨리는 손으로 수첩을 꺼내 아이들의 이름을 또박또박 적기 시작했죠. 강윤아, 강윤서, 강윤재, 강윤비 쓰면서 울었습니다. 우리 손주들이네. 진짜 우리 손주들. 강태준도 고개를 깊이 숙였어요. 이제야 가족이 되었군. 그의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죠. 판사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법은 때로 늦게 오지만 정의는 반드시 실현됩니다. 이 아이들이 아버지의 사랑을 기억하며 건강하게 자라기를 바랍니다. 법정을 나오자 본비는 그쳤고 무지개가 떠 있었어요. 아이들이 소리쳤습니다. 엄마, 무지개예요. 그래, 아빠가 축하해 주나 봐. 다연이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강태준이 다가왔습니다. 이제 호적에도 당신이 우리 며느리로, 아이들이 우리 손주들로 올라갑니다. 감사합니다, 아버님. 아니요, 내가 고맙지. 이렇게 좋은 며느리와 손주들을 얻었으니. 최명숙도 다연을 꼭 안았어요. 미안하다. 그리고 고맙다. 세 사람의 어른과 네 명의 아이들이 함께 걸었습니다. 이제 그들은 진짜 가족이었어요. 법원 계단을 내려오며 윤아가 물었습니다. 엄마, 이제 아빠 무덤에 가면 뭐라고 해요? 이제는 아빠, 우리 강윤아예요 라고 하면 돼. 아이들이 환하게 웃었어요. 긴 싸움이 끝났습니다. 사랑은 죽음을 넘어 법의 인정을 받았고 내 아이는 당당히 아버지의 이름을 이어받았죠. 다연은 다시 한번 하늘을 봤어요. 윤석 씨, 우리 이겼어요. 당신은 이제 영원히 아이들의 아빠예요.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따뜻한 봄바람이었어요. 마치 윤석의 손길처럼. 6개월 후 윤석장학재단 설립식 당일 강태준은 새벽 일찍 일어났습니다. 평소와 달리 직접 넥타이를 메었어요. 거울 속 자신을 보며 중얼거렸죠. 아들아, 오늘은 내가 꿈꾸던 날이다. 그의 손에는 윤석이 어릴 적 쓴 일기장이 들려 있었습니다. 나중에 커서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사람이 되고 싶다. 윤석 10살. 한편 최명숙은 손주들을 위해 아침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할머니, 오늘 아빠 이름으로 된 건물 가는 거 맞아요? 윤아의 물음에 최명숙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래. 아빠가 하늘에서 정말 기뻐하실 거야. 그녀는 윤석이 좋아하던 김밥을 만들고 있었어요. 눈물이 떨어져 김에 젖어들었죠. 미안하다, 윤석아. 엄마가 너무 늦게 깨달았어.
다현은 아이들에게 정장을 입히며 말했습니다. 오늘은 아빠를 위한 특별한 날이야. 모두 씩씩하게 행동하자. 네, 내 아이가 힘차게 대답했어요. 하지만 다현은 화장실에서 홀로 눈물을 삼켰습니다. 윤석 씨, 당신 없이 이런 날을 맞는다는 게 재단 건물 앞 온 가족이 모였을 때 강태준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우리 모두 각자의 방식으로 윤석이를 그리워하고 있구나. 최명숙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아이가 원했던 건 가족의 화목이었어요. 우리가 이렇게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말을 잇지 못하고 눈물을 흘렸죠. 설립식이 시작됐습니다. 다현이 단상에 올라 마이크를 잡았을 때 가족들은 맨 앞줄에서 그녀를 바라봤어요. 진실은 늦게 와도 결국 도착합니다. 다현의 목소리에 힘이 실렸습니다. 저희 가족이 그것을 증명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진실로 더 많은 이들을 돕고자 합니다. 청중 속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한때 다현을 손가락질했던 사람들도 이제는 눈시울을 붉혔죠. 강태준이 조용히 일어섰습니다. 제 아들은 떠났지만 사랑은 남았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아니, 더 커졌죠. 이 재단을 통해, 우리 손주들을 통해 윤석의 사랑은 영원히 살아있을 겁니다. 최명숙도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저는 한때 아들의 선택을 인정하지 못했어요. 며느리와 손주들을 밀어냈죠. 그녀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하지만 이제 압니다. 가족은 혈연이 아니라 사랑으로 만들어진다는 것을. 행사가 끝난 후 가족들은 재단 사무실을 둘러봤어요. 벽에는 윤석의 사진이 걸려 있었습니다. 환하게 웃는 모습이었죠. 아빠다. 윤비가 소리쳤어요. 아빠가 우리를 보고 있어요. 강태준이 윤비를 안아 올렸습니다. 그래, 아빠는 항상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단다. 최명숙은 다현의 손을 잡았어요. 고마워요. 당신이 있어서 우리가 다시 가족이 될 수 있었어요. 오비서가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도련님이 정말 기뻐하실 거예요. 제가 모시던 분은 늘 가족을 먼저 생각하셨거든요. 저녁이 되어 모두가 식당에 모였을 때 강태준이 건배를 제안했어요. 윤석에게, 아빠에게. 아이들이 주스잔을 들었습니다. 아들에게. 최명숙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다현이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모두의 잔이 부딪혔어요. 그 순간 창밖으로 노을이 아름답게 퍼졌습니다. 마치 윤석이 함께 건배하는 것처럼. 우리 정말 가족이 됐네요. 다현이 속삭였어요. 그래요. 진짜 가족. 강태준이 대답했습니다. 식당은 따뜻한 웃음소리로 가득 찼어요. 비록 한 사람이 빈자리였지만 그의 사랑은 모두의 마음속에 가득했습니다. 사회의 봄은 그렇게 찾아왔어요. 편견이 녹아내리고 이해가 싹트고 사랑이 꽃피는 계절이. 그리고 그 중심에는 한 가족의 눈물겨운 사랑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1년 후 윤석의 기일. 벚꽃이 만개한 봄날이었습니다. 다현은 내 아이들과 함께 익숙한 산길을 올랐어요. 작년과는 모든 것이 달라져 있었죠. 엄마 아빠한테 줄 편지 다 썼어요. 유나가 자랑스럽게 편지를 흔들었습니다. 삐뚤빼뚤한 글씨로 아빠 보고 싶어요라고 적혀 있었어요. 산길 중턱에서 강태준과 최명숙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아이들이 달려가 품에 안겼어요. 최명숙은 손주들을 꼭 안으며 미소 지었죠. 우리 강아지들 많이 컸네. 예전의 차가움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따뜻한 할머니의 미소만이 남아 있었어요. 함께 묘소에 오른 가족들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새로 단장된 묘비가 봄 햇살을 받아 빛나고 있었어요. 주변에는 윤석이 좋아했던 프리지아가 가득 피어 있었죠. 다연은 손가락의 반지를 햇빛에 비춰봤습니다. 4개의 작은 다이아몬드가 중앙에 큰 다이아몬드를 감싸고 있는 반지. 법적 절차가 끝난 후 강태준이 찾아와 전해준 윤석이 준비했던 바로 그 반지였어요. 윤석아, 다연이 조용히 말을 시작했습니다. 이제 괜찮아. 정말로 괜찮아. 그녀의 목소리는 평온했어요. 더 이상 울지 않았죠. 슬픔을 넘어 감사가 자리 잡은 목소리였습니다. 우리 아이들 잘 크고 있어. 내 아이들답게 씩씩하고 밝게. 아이들이 하나둘 편지를 꺼내놓기 시작했어요. 아빠, 저 이제 한글 다 떼었어요. 윤비가 자신의 편지를 자랑스럽게 읽었습니다. 아빠 사랑해요. 하늘에서도 건강하세요. 윤재와 윤서도 각자의 편지를 놓았어요. 아빠, 전 이제 1학년이에요. 친구들한테 아빠 자랑 많이 해요. 윤아가 마지막으로 편지를 놓으며 말했죠. 아빠가 만든 장학재단 덕분에 많은 형, 누나들이 공부하고 있대요. 아빠는 정말 멋진 사람이에요. 강태준이 천천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손을 모으고 조용히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재벌 총수였던 그가 이제는 한 아버지로, 할아버지로 돌아와 있었죠. 아들아, 이제야 아버지 노릇을 제대로 하는 것 같구나.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내가 남긴 선물들 덕분에 우리 모두가 진짜 가족이 되었어. 고맙다 아들아. 최명숙이 다가와 남편의 어깨에 손을 얹었어요. 여보, 당신도 할머니 노릇 제대로 하고 있잖소. 두 노부부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최명숙이 묘비를 쓰다듬으며 속삭였어요. 그날 윤아를 보고 내 말문이 열린 이유 이제 알 것 같아. 그녀의 눈에 눈물이 맺혔지만 슬픔이 아닌 감사의 눈물이었죠. 사랑이었겠지. 내가 남긴 사랑의 힘이었을 거야. 시간이 거슬러 올라갔습니다. 2년 전 이곳에서 처음 만났을 때 그들은 서로를 적대시했었죠. 차가운 시선과 거부, 오해와 편견으로 가득했던 그날. 하지만 지금 같은 장소에서 그들은 진정한 가족으로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다연이 일어섰어요. 이제 장학재단 아이들 만나러 가야 해요. 오늘 봄 소풍이거든요. 우리도 같이 가도 될까? 최명숙의 조심스러운 물음에 다연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당연하죠, 어머님. 아이들이 얼마나 좋아할까요? 오비서가 준비해온 꽃다발을 정리하며 말했어요. 도련님이 하늘에서 정말 기뻐하실 겁니다. 그럴 거예요. 다연이 마지막으로 묘비를 바라봤습니다. 윤석 씨, 우리 잘 살고 있어요. 당신이 믿었던 것처럼 사랑은 모든 걸 이겨냈어요.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부드럽고 따뜻한 봄바람이 벚꽃잎을 흩날리게 했어요. 아이들이 놓은 편지가 살짝 넘겨졌다가 다시 제자리로 돌아왔죠. 마치 윤석이 읽고 있는 것처럼. 아빠가 대답하는 것 같아요. 윤아가 신나서 외쳤습니다. 하늘은 구름 한 점 없이 맑았어요. 봄 햇살이 온 세상을 따뜻하게 비추고 있었죠. 가족들이 함께 산을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강태준이 윤아를 어깨에 태우고 최명숙이 윤비의 손을 잡았어요. 윤서와 윤재는 다연의 양옆에서 제잘거렸죠. 엄마, 소풍 가서 뭐해요? 아빠가 좋아했던 김밥도 먹고 보물찾기도 하고. 와, 신난다.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산길에 울려 퍼졌습니다. 뒤돌아보니 묘소가 작게 보였어요. 벚꽃이 흩날리는 가운데 햇살을 받은 묘비가 반짝이고 있었죠. 다연은 속으로 말했습니다. 윤석 씨, 봤죠? 우리 이렇게 행복해요. 당신이 남긴 사랑 덕분에.
차에 오르기 전 강태준이 모두를 불러 세웠어요. 잠깐 사진 한 장 찍자. 오비서가 카메라를 들었습니다. 하나, 둘, 셋. 찰칵. 봄 햇살 아래 8명의 가족이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비록 한 사람은 사진에 없었지만 그의 사랑은 모두의 미소 속에 살아 있었습니다. 자, 이제 출발. 차가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창밖으로 벚꽃이 계속 흩날렸습니다. 봄은 그렇게 다시 찾아왔고 가족의 사랑은 더욱 깊어졌죠.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떠났지만 그가 남긴 사랑은 영원히 계속될 것입니다. 벚꽃처럼 아름답게, 봄바람처럼 따뜻하게. 여러분의 인생에도 그런 날이 있었나요? 여러분의 그날을 존경하고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에 남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함께 해주세요. 따뜻한 하루 보내세요. 여기는 인생 그날이었습니다.